적거리를 둬야 돼서 자리 한 칸씩 좀 떨어져서 앉아주셨고요. 자, 같이 오신 분은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군무원 수험을 연구하고 있는 썬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군무원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또 이어서 받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좀 최대한 빨리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중간에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을 좀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끄시는 게 좀 더 잘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저희 2021년 군무원 설명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군무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림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군무원 내년에 합격할 때까지 어떤 루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계속 군무원 수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면접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현재 2020년 면접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따가 또 저녁 시간에 면접이 있고 계속적으로 군무원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작년에나 올해 혹시 시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작년이나 올해 시험 보신 분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처음이신가요? 네, 대부분 다 처음이시고, 군무원에 대해서 아마 좀 생소한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자, 군무원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군인이 아니죠.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군무원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찰, 소방관, 군무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그래서 특수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여러분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군에 복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문관을 뜻하는 거고, 관리사무나 후방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이 4개의 군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시고 해당하는 군에서 군복무를 평생 하시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개의 직렬로 나눠지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총 46개의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렬 또는 특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6개의 직렬과 특기가 있다. 이 중에 11개의 직렬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수가 있고, 35개의 직렬은 누구나 다 응시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 집에 우환이 있거나 화나신 건 아니시죠? 네, 표정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긴장되시고 좀 하실 텐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지금 좀? 네, 좀 더우세요? 그 에어컨을 조금만 틀까요, 저희? 네.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게요. 네. 네, 그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육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해군, 공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방부에는 군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건 있어도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46개의 직렬로 나눠져 있다. 이 직렬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직렬마다 시험 과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렬 선택을 하시고 군무원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절차 부분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내년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또는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필기 시험을 응시하게 될 겁니다. 필기 시험을 2021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실 거고, 필기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원조회가 간단히 들어갑니다. 범죄사실조회와 개인 신용정보조회가 있고요. 개인 신용정보조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건 상관이 없는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혹시 지금 빚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갚으셔야지만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의 기준을 둬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맞았다 그러면 향후 1년간, 500만 원 이상 맞았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 집행유예는 실형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도 역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신원조회는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면접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특히 필기가 면접이랑 합쳐져서 최종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면접 부분에 바뀐 것들에 대한 오해를 제가 없기 위해서 Q&A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상당히 질문도 많고 많은 분들에게 여러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접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필기가 면접에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필기를 붙으면 더 이상 필기 점수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필기가 50%, 그리고 면접이 50%로 해서 총 100%로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그래서 필기 50%, 면접 50%. 그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분 더 어려우세요. 그럼 결국은 필기가 반이고 면접이 반인데 필기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면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신체 검사를 보는데 공무원 신체 검사가 가능한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웬만한 병원은 다 되고요. 그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 사비로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확인증을 제출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한 11월이나 12월 1일 날 임용을 받으셔서 복무를 시작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부터 해서 신체 검사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디테일한 부분은 하나씩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숙지사항인데 1월이나 2월 정도에 국방부에서 먼저 대략적인 채용 인원을 발표를 합니다. 몇 명 뽑겠다라고 내년 1월에서 2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작년 말에 육군에서 먼저 몇 명 뽑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작년 말에. 그거를 보고 국방부에서는 이제 육군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원을 많이 줄였죠. 원래 육군에서 5,000명 뽑으려고 했어요. 5,000명. 작년 발표 보도자를 보면 육군에서 15,000명 뽑으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걸 컷을 했죠. 그래서 1, 2월 달에 대략적인 국방부에서 채용 인원이 발표가 되면 이건 이제 뭉퉁거려서입니다. 뭉퉁이는 몇 명 정도 채용하겠다라고 하면 3월 말에 국방부에서 공고문이 나와요. 공고문. 올해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떻게 최종 합격을 하겠다고 공고문이 나오고 4월 초에 육군해군 공군에서 이 국방부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서 또 디테일하게 직렬변 인원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4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아시겠죠? 4월 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4월 중순에 원서 접수가 들어가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원서 접수가 들어가고 4월 말에 최종 응시율을 발표합니다. 몇 대 몇인지 경쟁률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보시고 최종 판단을 해서 어디로 시험 보러 갈지를 마음속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인증 과목 부적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인증 과목이라는 건 두 과목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뭐죠? 한국사하고 영어입니다. 한국사하고 영어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인증시험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내년에 필기시험이 있을 거고요. 토요일 날 있을 겁니다. 합격자 발표가 바로 7월 말 정도 날 거고 지금처럼 9월 달에 바로 순차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고 11월 1일 12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최종 임용을 받게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임용이 시작이 돼서 근무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올해 군무원이 이제 15년째, 내년이 16년째거든요. 이 군무원 시험 자체가. 그래서 해마다 이러한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고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것들은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거 조금씩 변경이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안 바뀔 거예요. 보통 시험 과목 변경이 있다 그러면 3년 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의 시험 과목 변경 없이 이 형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면 9월 2일 날 바로 이런 보도자료를 행안부에서 냈습니다. 9월 2일 날 이 보도자료를 뭐라고 냈냐면 2021년 내년이죠. 국가공무원을 16,140명을 충원할 것이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확정이 아니라 안. 정부 안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서 집중 인원을 충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발표를 9월 2일 날 오후 3시에 발표를 했죠. 자,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 8,345명. 중앙부처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청이 있죠. 뭐 국세청이라든지 조달청의 청을 말하는 거고 헌법기관에 113명 그리고 국군 조직에 7,682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먼저 발표를 했어요. 9월 2일 날. 그럼 여기에 있는 국군 조직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국무원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부사관이 있을 거고 장교, 그리고 국무원도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직 국무원이 있고 또 기간제도 있고 임기제라는 게 있어요. 임기제. 국무원 또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7,682명을 행안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뽑을 거다. 근데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행안부. 실질적인 거 모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최종 인원을 발표할 때까지 아직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행안부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뽑을 거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전에 나온 거고, 그래서 국무원이 5,500명 정도, 부사관이 한 2,000명 정도, 그 외에 장교 등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요 정도 선이 역시 내년에 뽑히게 될 거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무원 몇 명 뽑았느냐라고 하면 모든 발표하는 데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국무원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국무원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임기제 5년 단위로만 계약직으로 뽑는 국무원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60세가 보장이 되는 일반직 국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인원이 달라요. 그래서 올해 지나야지만 정확한 인원이 나오겠지만 올해는 한 5,200명 정도 올해는 국무원이 전체요. 뽑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일반 국무원은 한 4,300명 정도 지금 현재 시험 면접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부사관 장교 등까지 해서 내년에는 5,500명 상 올해보다 조금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에어컨 조금만 꺼주실까요? 죄송한데 거기 앉아 계시면 좀 눌러주세요. 네, 좀 추우실 것 같아요. 거기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내년에는 좀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항상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보면 정부 초와 정부 말에는 공무원을 소폭 늘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말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항공사에서는 직원 채용이 없었죠, 아예. 그리고 대기업도 올해는 직원 채용을 가장 축소시켰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청년 취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 공무원과 국무원은 올해 못지않게 조금 늘어날 거다.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해마다 보는 것보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뽑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씩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군무원 시험 기본 숙지사항에서 원서 접수 부분인데 이제 원서 접수 언제 하신다고 여러분들? 내년 4월 초에 하실 거예요. 4월 초에 발표가 나서 4월 중순까지 해서 일주일 정도 원서 접수 하실 때 첫 번째 국방부에 할 건지 육군해군 공군에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수 지원이. 그러니까 보통 네 군데 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에 전부 복수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뭐가 나온다고요? 최종 응시율이 나옵니다. 경쟁률이 나와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험 보실지 어느 군으로 가실지는 나중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동일군에서 복수 지원 불가하다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육군 쪽에 군수도 넣고 행정도 넣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한 군에는 하나씩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는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육군에는 행정 7급 넣고 국방부에는 행정 9급 넣고 이건 가능하시죠?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해되시죠? 급수는 다르게는 다른 군에 넣을 수 있다. 최종 한 개국만 응시 가능하고요. 군별 원서 접수 시 필요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안지사 있어요. 안지사 쪽으로 자기소개하고 기타 서류를 일괄 웹을 통해서 전송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다음 주 수요일 24시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접수를 해야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많지는 않고요. 자기소개서를 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중요한 거는 면접 시에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면접을 볼 때 이 서류가 안지사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지사에서는 이 자기소개를 챙겨가지고 육군본부 인사사무국으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필기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원서 접수를 이렇게 하시고 나면 필기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이 동일한 날짜, 시간, 문제로 응시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시험을 봐야 형평성이 맞겠죠. 국방부에는 군수 직렬이 없고 시험장이 서울에만 있고요. 육군해군 공군은 각 거점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계신 지역에서 시험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오후 3시 시험이 있는데 작년부터 2시로 변경이 되고 오후 2시까지 입시를 해서 시험 시작이 됩니다. 과목별 객관식 25문항 사지선다이고요. 문제당 그럼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이니까 4점씩이겠죠. 문제당 4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구급 기준으로 해서는 총점이 300점. 그렇죠? 3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평균은 100점 만점입니다. 자, 구급 기준으로 보면 75분이라는 시간을 세 과목을 할당해 주는데 과목마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시험 보시는 거예요. 75분 동안 뭐 예를 들어 국어가 좀 지문이 길기 때문에 국어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셔도 되고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이 가능하시다. 75분 시간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법 지문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문제 공개를 했습니다. 행정직에 관련돼서. 근데 문제 오류가 행정학에서만 4문제가 났어요.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고 모두 정답 처리하고 복수 정답 처리를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5문항을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중에 4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문제 출제에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솔직히 한 문제 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걸려있는 건데 상당히 조금 아쉽죠. 그런 걸 봤을 때. 문제당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 한 문제당 보통 1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처럼 조정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 점수는 없는데 면접 볼 때 표준 편차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보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기시험은 1.5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100명을 뽑겠다 그러면 필기시험에서 150명을 뽑고 그 150명 중에 50명을 면접에서 가려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점자는 모두 합격차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1.5배수로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 과목에 조정 점수가 없기 때문에 동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시험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군수 육군이 70.6667이었거든요. 컷이요. 그러면 대부분 시험 보신 분들의 점수는 71.2점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68.9점이에요. 여기 대부분은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점자는 합격 처리를 모두 합니다. 1.5배수보다 항상 넘치죠. 항상 올해도 그랬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도 1.5배수는 넘다. 행정직렬만 올해는 문제 공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군수까지는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이고 구급공무원은 국어, 전공 과목 2개, 경채는 국어는 안 보고 전공 과목만 보시게 됩니다. 혹시 경채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경채. 경력 채용 원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전부 그럼 공채이신 거죠? 공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행정직렬 있는데 행정직렬 말고 행정직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직군에는 6개의 직렬이 있는데 이 행정직군은 과목별 40점이 과락이고요. 총점 60점이 과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렬이 62점 컷이요. 그리고 군수 7급이 올해는 미달됐어요. 미달. 군수 7급이 육군 기준으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40점이고요. 총점에 대한 과락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총점에 대해서는 대신 과목별 40점 이상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낮았던 뭐 시설직 뭐 이런 거는 50점대도 합격선이 있고 그리고 지도직 이런 거는 40점대도 합격직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점수는 최종 합격을 50%를 반영을 하고 필기시험 점수로 근무지 선정하는 곳은 해군과 해병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육군과 국방부 공군은 필기 점수를 가지고 근무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군 해병을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해군 해병. 이게 자꾸 물어봐서 좀 어색하신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해군 해병 부분을 필기시험을 잘 보셔야 근무지 선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 인증 과목은 총 5과목 중에 2과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와 한국사가 되겠고 언제까지 이 인증시험에 대한 걸 따야 되느냐? 원래는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였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올 바뀌어서 언제로 바뀌었냐면 보시는 대로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최종 합격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필기시험 일까지. 그러니까 필기시험 날까지 영어하고 한국사를 취득을 해주시면 되겠고 높은 점수를 받으면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죠. 토익 900점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470이든 900이든 상관없습니다. 높은 점수 순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점수만 넘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공채는 토익 470점 또는 GTLF 32점 이상이면 되는 부분이고 만점 상관없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은 4급 이상이면 됩니다. 1급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 더 두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셨죠?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어는 GTLF를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GTLF 하시고요. 이거는 왜 32점인데 좀 낮게 나왔어요. 점수가 32점이면. 왜냐하면 사지선다인데 한 번으로 찍으면 25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시험장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 7점만 맞히면 돼요. 7점. 100점 중에 7점만 아는 게 있으면 아는 거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한 번으로 찍으시면 되는 거죠. 다 붙어요. 다. GTLF 떨어지시는 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32점. 아시겠죠? 굉장히 토익보다는 유리하실 거니까 GTLF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류 인정기간인데요. 이것도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입니다. 이게 이제 역산한다라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결론을 딱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올해 여러분들이 영어를 따졌어요. 올해 2021년에 정리를 해드리면, 자, 2021년에 영어도 따시고 한국사도 따셨어요. 언제 땄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월에 따셨던 12월에 따셨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연으로 가기 때문에 21년에 영어 한국사를 따셨다면 영어 같은 경우 언제까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3년이니까 언제예요? 20년이죠. 지금 20년. 20년 1월에 땄든 12월 땄든 상관없어요. 영어는 3년이니까 21, 22, 23년. 21, 22, 23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23년 12월 31일까지 필기시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사는 몇 년이요? 4년으로 늘었어요. 4년. 이거 올해 땄으니까 4년간. 이해되시죠? 몇 년이요? 그러면 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시다. 활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역산해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18년도에 따셨다. 그럼 내년 시험까지 영어, 한국사 모두 가능하십니다. 17년도에 따셨으면 영어는 다시 하셔야 되고 한국사는 가능하시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거는 연이기 때문에 내가 6월에 땄으면 6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연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 자격시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46개의 직렬 중에 11개의 직렬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자격이나 면허는 필기시험 접수 마지막 날까지 취득을 해 있어야 되고, 가산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산업기사라든지 기사 자격증. 가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이 부분 필기시험 끝나고 수정기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일 걸렸어요. 금요일날하고 수요일까지. 날수는 5일인데 그때까지 따시면 됩니다. 육군은 필기시험 당일 대체 인증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있었어요. 이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코드 번호를 넣게 돼 있죠. 지금은. 네,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육군은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서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서류 접수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면접은 필기 합격자 중에 신원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필기시험을 붙은 상태여야 되겠죠. 필기시험 붙고 신원 진술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보고, 국방부는 서울, 강남, 용산에서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면접 장소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육군은 대전 계룡대에 있는, 계룡시에 있는 인사사령부 내에서 합니다. 그 이정문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대학에서 보통 봤어요. 충남대학교랑 건양대에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 유성에 가면 도룡동에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유성. 거기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항상 해마다 해군하고 공군은 대전에 있는 건양대, 충남대에서 봤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내년에 코로나 문제가 없다면 대학에서 보겠죠. 면접관은 3인에서 5인, 면접 대상자 1인으로 1대 다면접으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거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없어요. 오직 면접관이 아는 것은 자기소개서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 직렬,
직급 이거 이외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군 장교 출신인지 서울대를 나왔는지 같은 고향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경체는 경력표라는 게 있어서 경체는 경력사항만 면접관에게 제공해주고 그 경력에 대해서 질의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면접관은 누구냐? 올해 예를 들어 보면은 현역 군인이 앞에 앉아 있고 왼쪽에는 군무원, 오른쪽에는 교수 또는 다른 곳에 공무원분이 면접을 진행을 하세요. 100% 다 군인은 아니시고요. 한 분은 꼭 들어갑니다. 군인이 한 분이 꼭 들어가고 군인, 군무원 그리고 대학 교수가 올해는 면접을 대부분 받고요. 5급은 4분이 받았어요. 5급 이하는 5급까지는 4분이 받고 6급 이하는 3분이 면접관이 진행이 됐다. PT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국방부 7급 공채만 해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행정이든 뭐 직렬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국방부 7급 공채인 경우에는 개별 PT 질문에 대해서 자기 발표를 하셔야 돼요. 약 5분 정도. 아시겠죠? 육군 없고 해군 없고 공군 없습니다. 그래서 공채의 경우만 국방부만 해당이 된다. 혹시 국방부로 보실 분들은 요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올해의 문제는 지금 면접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올해의 문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세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짜셔가지고 A4용지를 줍니다. 미리. A4용지랑 볼펜을 주면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먼저. 한 2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쓰라고 하고 그 쓴 걸 가지고 발표할 때 활용하시는 겁니다. 7급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저희가 문제는 다 미리 알려드리니까 그거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임용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접까지 끝냈어요. 그럼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와서 합격을 했으면 바로 그러면 임용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받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임용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학업을 마쳐야 되는 사람, 그리고 장기 요양을 요하는 6개월 이상 필요한 사람,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6개월간 입원을 해야 되는지 또는 임신, 출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용유예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판단하에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도쿄올림픽을 나가야 되는 선수다. 이런 이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임용을 시키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공채만 가능하고 경채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경채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공채의 경우에만 대부분 되고 공채의 경우에도 일부 직렬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당장 사서로 뽑혔는데 사서가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용유예 제도가 있고 임용대기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임용대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즉 군에서 대기해라.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대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한 달, 2달, 3달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글로 가서 근무를 시작하시면 되죠.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용대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군수지 7급 요번에 이제 육군에 합격을 했다. 이 육군에 합격을 하면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대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부대 리스트를 쭉 줘요, 우리에게. 부대 리스트를 주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부대를 이렇게 적어요. 적어가지고 우편으로 그걸 인사사령부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육군 부대 리스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1지망을 내가 원했는데 1지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잖아요. 1지망에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17사단이다. 17사단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5명이 일로 몰렸어요. 3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은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17사단이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그래서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 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뽑고 그럼 나도 인천이고 얘도 인천인데 그럼 사는 곳을 거리로 측정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적으로 자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필기가 아니라 성적은 면접 합쳐진 성적.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 성적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지망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2지망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3지망 교육사 넣었는데 여기도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내가 4지망이라는 걸 얻기 때문에 임의 분류해서 강원도로 보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1, 2, 3지망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되면 거기서 근무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데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임용 대기를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임용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 부대에 현재 TO가 났는데 임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임용을 받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평균 몇 프로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3, 40%. 그러니까 요번에 육군에서 2,000명을 뽑았다면 2,000명 중에 3, 40%는 임용 대기하고 있어요. 바로 11월 1일, 12월 1일 날 임용을 못 받는 사람이 한 3, 40% 정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제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지 배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자대 배치를 받는 거죠. 국가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는 자대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가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 부분은 아무도 안 알려주질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용산에 모여가지고 모인 그 자리에서 자대 배치가 한 번에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국방부 합격하시면 합격자 모임을 해요.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적수로 하는지 제비뽑기를 하는지 안 알려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예상인데 미리 근무할 곳을 랜덤으로 배치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게 되냐 안 되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는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참석 시간이 늦으면 순번이 뒤로 밀리고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국방부에서 진행할 때. 그날 예를 들어 해외가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리 출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군하고 육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으로 제출해서 근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대 리스트가 쭉 나오고 거기서 난 근무하겠다. 부대 리스트를 우리에게 먼저 줍니다. 해군 해병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성적에 따라 나눠지죠. 무슨 성적이요? 필기 성적. 아시겠죠? 필기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해준다. 해군 해병은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통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번에 국방부에서 모이는 건 아마 안 모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않을 거야. 뭐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군무원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직렬 선택하고 과연 내가 선택한 직렬이 합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설명회를 찾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직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직렬. 직렬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46개가 있어요. 그 46개의 직렬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마 대부분이 행정이나 군수나 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혹시 이거 이외에 원하시는 직렬이 있으실까요? 행정이나 군수나 정보 이외에 원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실까요? 전사는 별도로 또 있죠. 전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데, 있으세요, 자격증이? 네네네, 있으세요. 오케이. 자격증이 산업기사 이상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제가 이제 전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만 그럼 드릴게요. 하는 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전산. 그리고 또요. 전체 46개 중에 이 행정, 군수, 정보가 85%가 넘어요. 요 세 개가. 나머지가 이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이실 거예요, 아마 그걸 생각하고 오셨을 거고. 자, 행정은 어떤 일을 하느냐?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부대 배치를 받느냐, 어떤 업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국방 정책, 군사 전략, 체계 분석, 평가, 제도, 계획, 연구 업무, 행정, 소송 업무, 법제, 심리, 정운. 정운은 이제 군대를 알리는 업무입니다. 홍보하는 업무, 일반 행정, 세입, 세출, 재정, 그리고 뭐 계산 증명, 급여 처리, 국유 재산, 부동산 유지 관리, 국가에서 군에서 갖고 있는 건물과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미래신도시 아시죠? 미래신도시. 미래신도시에 저도 아파트 분양 넣었는데 떨어졌는데요. 그 미래신도시 땅이 전부 다 특전사 땅이에요. 특전사. 특전사가 그거 팔고 옮겼죠. 그 군이 갖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 업무예요. 행정이 뭐 어떤 업무를 딱 한다라고 지칭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좀 큰 부대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좀 작은 부대에 근무할 수도 있어요. 구급으로 하시면. 그러한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작은 부대에서 근무하면 여러분들이 청소까지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병사가 좀 적으면.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측면에 좀 좋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군수품의 소요 조달, 보급 재고 관리, 정비 계획, 물자 수불, 그리고 물품의 생산 공정 품질 안전 관리 등 생산 시설 유지 처리 업무 등을 이제 군수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외형적이다 그러면 행정보다는 군수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산업체 사람들하고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영학을 배우는 거죠. 군수 직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산이 주어지면 이 예산을 써야 돼요. 그 써야 될 때 돈을 잘 쓰라고 경영학을 배우는 거죠. 행정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고요. 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정보와 기술정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 46개 직렬 중에 제일 바쁜 군무원이 지금 누굴까요? 지금 오늘 제일 바쁜 군무원이 누구예요? 바로 이 군사정보 군무원분들 지금 계속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해양수산부 그 8급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임용재이신 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북으로 가셔서 이제 사살됐잖아요. 결국 이제 북한에서 사과문을 보내왔고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감청하죠, 감청.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서로 송수신하는 것들을 이제 감청하는 업무 그런 걸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정보 업무가, 군사 업무가. 북에 대한 어떤 움직임 동향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청 업무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게 정보냐, 감청이냐 국회에서 막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요번에 바뀌었거든요. 요번에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네. 최초로 학군 출신이 참모총장도 되고 뭐 올해 하여튼 굉장히 인사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 군사 업무가 그런 업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의 대북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 관리, 부대 전파, 군사 보안 업무를 수행을 한다. 남자분들이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하세요. 이유는 왜냐하면 지휘통제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통실 근무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의 특성 때문에 군 출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고 남자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신다. 그럼 여자분이라고 해서 뭐 핸디캡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고 대신 하시는 일이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이 생각한 거랑. 기술 정보는 뭐 하는 거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산업, 경제, 과학, 기술의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관리, 보안 업무를 하는데 이런 것들, 정보용 장비, 기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군 기술 정보다. 그러면 이제 공군에서 이번에 아파치를 어디 독일이나 이런 데서 사와야 되는데 이 아파치에 대한 성능 분석을 현역 군인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성능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산악지대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제일 어울릴 거냐, 어울리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들을 기술 정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나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 기술 정보를 많이 하시고, 네. 군 전역자분들, 장교, 부사관 출신 분들이 이 군사 정보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인문대 나오시거나 뭐 이런 분,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이제 군수 쪽 많이 하시고,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행정 쪽을 많이 하시는 그런 형태이죠. 그리고 이제 전산이라고 하셨는데, 전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거의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것도 있겠지만 외주를 주로 맡깁니다. 외주를. 그래서 이제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 소스를 맡겨서 분석하는 역할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5급, 7급, 9급이 공채고요. 공채. 물론 경채도 있습니다. 공채 부분은 5급, 7급, 9급만 뽑습니다. 8급하고 6급은 100% 경채만 있고요. 이해되시죠? 8급하고 6급은. 시험 과목은 행정은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군수는 행정법, 경영학, 7급을 원하시면 행정학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수 7급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군사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국가정보와 정보사회론 이렇게 보고요. 기술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정보는 암호학도 하고 정보체계론과 암호학을 합니다. 군사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을 하게 돼 있고요. 이해되시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렬과 급수마다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 전에 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합격자 발표가 9월에 나서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월에 났죠. 8월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점수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점수가. 지금 보시면 국방부에 보세요.
국방부에 인기가 제일 많은 게 행정이에요. 아무래도 행정 7급과 행정 9급이 인기가 제일 많은데 행정 7급 몇 명 뽑습니까? 국방부 5명. 몇 명 지원했어요? 589명. 경쟁률이 117.8대 1. 이것만 보면 엄청 세죠. 근데 이제 인원이 적게 뽑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시겠죠? 9급은 8,432명에서 142.9대 1. 이것만 보면 100대 1이 넘는데 어떻게 합격하느냐 막 이렇게 하실 건데 19년 작년에는 90점과 86점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군무원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78점, 74점, 67점. 엄청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90점이었던 컷이 올해 78점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보통 한 5점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5점 떨어졌다 그러면. 근데 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진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국방부 먼저 발표해서 보고 와, 이거 너무 점수가 낮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사정보도 73점. 군사정보가 올해 인기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교분들이 대거 전역을 했어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장교 TO를 군무원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전역자는 장교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이 정보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올해. 지원자도 꽤 됐죠. 그래서 73점, 69점. 군사정보. 군수는 안 뽑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없는 거고요. 요 정도 점수 컷인데 개인적으로 행정을 하실 거면 국방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군무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군무원을 하는 이유. 솔직히 왜 공무원 안 하고 왜 군무원 하시는 거예요? 군무원이 더 쉬워서요? 세 과목밖에 없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민원 업무가 없는 거. 민원 업무가 없다라는 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공무원이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공무원이. 왜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든 시청, 구청에서 근무할 때 보면 엄청나게 민원 업무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없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야근이 없는 거죠. 공무원이 야근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정보 쪽은 좀 있어요. 정보 쪽은. 근데 다른 직렬은 거의 없어요.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그래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국방부 행정 쪽이 좀 바빠요. 왜냐하면 모든 게 타깃 시대잖아요. 국방부가. 좀 바빠요. 그래서 조금 바쁜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행정으로 국방부 들어가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되지 않고 행정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바로 육군입니다. 육군. 행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육군 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근무 여건이. 특히 7급이 무조건인데 보시면 저는 정말 또 놀랐습니다. 작년에 80점이었어요. 합격 컷이. 작년에. 올해 몇 점이에요? 올해? 이거 보고 이거 뭔가 한글 파일에 오류인가? 얘네 이거 오타 낸 거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62점. 과락이 몇 점이라고요? 과락이 60점. 62점. 왜 육군 행정 7급이 좋냐? 합격생 요번에 이제 116명이 합격되잖아요. 이 중에 8, 90명은 어디서 근무하냐면 대학교 내에서 근무해요. 대학교 내 학군단이라고 들어보셨죠? ROTC.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거기서 5년간 근무하죠. 7급으로 들어가서. 6급을 달고 나와요. 어디로? 해당하는 부대로 가는 거예요. 인하대학교에서 근무한다. 그럼 인하대학교에서 5년 근무하고 6급 달고 나와가지고 17사단으로 가서 근무하는 거죠. 6급 달고. 최고죠. 나이가 어릴수록 저는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그래서 한 10년 정도, 12, 13년 하면 5급 달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사무가 나는 거예요. 최고의 꽃길만을 걷는 그런 삶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국세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세청을 비유하는 이유는 저는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를 했어요. 강사로 근무했어요. 강사로. 그러니까 국세공무원이 되시면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신입 직원들 계속. 이게 13년 동안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1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옆에서 봐온 결과 너무 힘드세요. 삶이. 너무 힘드세요. 야근은 기본이고 이 숫자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크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국세청에서 5급 사무관은 비서도 있습니다. 개인 비서 있어요. 개인 방도 있고 비서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국무원의 사무관 5급은 그냥 책상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약간 같은 5급이지만 좀 달라요. 그래도 5급이에요. 사무관이에요. 사무관. 엄청 높은 거죠, 여러분들. 예, 엄청 높은 거예요. 30대 초반에 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저는 그래서 이쪽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급인데 9급은 72점. 많이 몰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을 지원하는 거는 좀 무리수를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80점, 82점이었는데 올해도 이게 좀 더 높아요. 9급이. 아시겠죠? 혹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 공부를 좀 잘하면 7급을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9급보다는 7급을 도전하는 게 좋다. 오히려 7급이 더 점수가 낮잖아요. 훨씬 합격하기 유리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10점 차이, 10점 차이. 그리고 역대 가장 낮은 점수 보세요. 군수 7급 미달 났습니다. 미달 60점. 군수 7급도 괜찮습니다. 근데 군수 7급하고 9급하고 이거는 뭐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7급하고 9급하고 하는 일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군수로 하시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 행정학까지는 좀 하기가 너무 버겁다. 세 과목만 하고 싶다 그러면 9급을 하시는데 행정학을 얹히면 7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행정학하고 경영학하고는요. 한 40%가 또 내용이 겹쳐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생판 모르는 거 한 과목을 더 한다는 게 아니라 비슷해요. 내용이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론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지금 아직 시간이 9개월이라는 시간 남았으니까 하자면 이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올해 미달났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에어컨 좀만 틀어주실까요? 저만 더운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사지선다 시험입니다. 그러면 시험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전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만한 수준입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좀 어려웠어요. 공무원 국어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어가. 그리고 행정법이 지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강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행정학은 오류가 4문제나 있었어요. 오류가. 이거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걸 감안을 해도 점수가 상당히 낮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할 시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많이 좀 이게 좀 평온하고 좀 안정적이어도 공부가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이 돌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내년에도 점수는 이 정도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준비를 뭐 할지 고민하시고 군사정보도 괜찮습니다. 군사는 65점, 69점 정도. 이 정도 때면은 충분히 공부해서 할 만하죠. 85점 이렇게 되면 힘든데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점수입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도 74점, 73점, 72점, 65점 정도 해군도 그렇고요. 공군도 많이 원하실 텐데 이 공군도 행정이 65점밖에 안 돼요. 65점. 그리고 74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경쟁률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중복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차피 4분의 3은 빠져요. 실제로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통계상으로 4개를 동시 지원할 수 있는데 난 하나밖에 못 가잖아요. 3군데 미응시하잖아요. 어차피 4분의 3이 어차피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 몇 점 정도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공군도 요 정도 점수대. 공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지에 대한 건 상당히 좋아요. 출퇴근 시간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공군은 주식회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공군은 회사 같아요. 이미지나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공항이 대부분의 산골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항이 대부분 도심에 있잖아요. 도심에. 그래서 근무 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공군이고 점수는 그래서 해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군무원의 지원 자격은 7급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만 20세, 만 20세. 그리고 8급은 만 18세 이상인데 이거의 기준은 뭐냐?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임용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19살인데도 불가능합니까? 공부하고 있다가 임용일 기준으로 20세 넘으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공채는 학력,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신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게 있다. 11개 직렬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국가공무원법 제3조 각호에 어느 해당하지 않는 자, 뭐 예를 들어 뭐 파산한 자 시험 못 봅니다. 뭐 금치산 자,
벌금형을 맞은 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 비교하자면 저는 당연히 군무원 쪽을 추천을 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근무 여건이 너무 좋고 월급도 똑같은데 민원 업무도 없고, 근데 그 이외에 군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복지 혜택은 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군하면 최고가 뭐죠? 복지죠, 복지. 군복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 혜택 다 받고, 연금은 군인연금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요. 생필품 아주 싸게 PX에서 구매할 수 있고, 자녀 학비 나오고요. 지속되는 권익신장이 있죠. 그러니까 군무원의 이미지가 예전에는 그냥 군에서 일하는 좀 낮게 봤는데, 요즘 상당히 군무원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올라갔죠. 많이 뽑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해 주시고, 실제로 근무해 본 결과 너무 좋다라는 거죠. 제 여담이지만,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분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분이 20살 때 목포해양대학교를 갔어요. 목포해양대는 전액 장학생인 거 아시죠? 여기를 갔는데, 배에서 한 학기를 생활해야 되고 좀 힘들다라고 해서 20살 때 군무원 시험을 봅니다. 합격을 했어요. 군수직 9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육군 군수직 9급에 20살에. 지금 나이가 그 친구 아마 42살일 거예요. 사무관이에요, 사무관. 42살에. 최고죠. 39인가에 아마 사무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연락하는 건 아니고요. 연락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연락하면 큰일 나죠. 저희 와이프한테 큰일 나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군무원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 이제 소식도 듣고, 실제 군 조직이 굉장히 작아요. 군 내에서 이 인맥이나 이런 게 작아서, 저희도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군 전역하신 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하다 보면, 이 군무원 업무 하다 보면 다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아주 좋아요. 지금 뭐 정말 삶에 있어서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겪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군무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죠. 한능검 따셔야죠. 한능검을 필기시험 전때까지만 되면 된다고 해서 나중에 따시는 거 말이 안 되고요. 빨리 끝내놓는 게 좋아요. 10월 24일 한능검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24일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이때 10월 24일 날 한능검 따시고, 11월 중에 지텔프 공부하시면 돼요. 지텔프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딸 수 있으시니까 한 달에 2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날 시험이 있거든요. 지텔프는. 이거 따시면 되고, 이거 2개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10월 달부터 이제 명절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기본 이론 들어가는 거죠. 기본 이론. 처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기초를 다지시는 거죠. 기본 이론을 들어가서 모든 거에는요, 콤마가 있어야 돼요. 콤마. 그러니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콤마를 찍고 가고, 콤마를 찍을 때마다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꼭지로 나눠서 콤마를 찍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을 가지고 필기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1회독, 2회독을 해요.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올 12월이 됐을 때 간단하게 문제를 푼다든지 모의고사를 봐서 내 성적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이론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죠. 심화 이론, 마스터 이론을 시작을 하고 또 3개월간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문제만 푸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 이론은 왜 하느냐? 총알을 준비하는 겁니다. 총알. 총알이 많아야 돼요. 총알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총이 중요할까요? 총알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총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알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없으면 총만 주면 뭐 아무 속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권총을 갖고 있더라도 총알이 많은 게 좋죠. 이 문제풀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총을. 권총보다는 기관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는 거죠. 이게 또 3개월 또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 달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 꼭지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콤마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부분인데, 저희 학원이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실강을 진행하거든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 한신만 강사님께서 하시고 항상 7일 특강을 하세요. 7일. 그러니까 7일 특강으로 한국사를 진행하시고 100% 합격합니다. 100% 학생들. 7일 동안 결성하지 않으시면 7번 수업 들으시면 다 붙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일 수업하시거든요. 6일.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 혼자 공부하는 게 한국사가 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분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광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희도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2년 반 이런 건 없고요. 이런 건 없고 저희 학원은 작년까지는 3개월 반, 6개월 반만 있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12월에도 시험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군무원이 1년에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특징은 3개월, 6개월만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급을 원하시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4과목을 해야 돼서 9개월 반에 내요. 9개월. 그래서 9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 반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반 같은 경우에는 총 공부하는 시간이 6,480시간,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 반 같은 경우에는 총 공부한 시간이 4,032시간. 기본 이론은 없어요. 기본 이론 하지 않고 심화, 마스터 이론하고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은 10월부터 시작하는 반, 12월에 모집을 해서 1월부터 시작하는 반 이렇게 이제 6개월, 9개월 반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 강사님들이 한 분씩 계신 게 아니고 과목마다 2분에서 3분씩 계세요. 국어 선생님이 3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수님을 수업 듣고 결정하시는 방식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면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교수님 선택을 해야 시간표가 딱 짜지는 거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는 기본 이론 나가셔야 되는 거고 총 36주간 공부하시는 겁니다.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36주간 공부를 하시는 거고 10월, 11월, 12월에서 기본 이론 가시는 거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시기입니다. 심화 이론부터 공부하신다 그러면 24주 공부하시는 거예요. 24주 금방 지나갑니다. 6개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24주 동안 1, 2, 3월에 마스터 이론 공부하시는 거고 4, 5, 6월에는 문제풀이 단원별 기출변형 적중 모의고사에서 한 달 끊어가지고 문제풀이를 준비하시는 거라서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84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100% 어디든 합격하시고 군수직도 76, 정보직은 72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면 자, 보세요. 올해 군수 7급이 70.66667점이 커세요. 합격 컷입니다. 합격 컷이에요. 그럼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73점을 맞았어요. 내가 73점 맞고 다른 친구는 83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83점을 맞았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필기 점수가 50%가 반영되고 면접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73점 맞은 사람보다는 83점 맞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합격하기가. 그렇죠? 유리합니다. 유리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10점이나 높다고 해도 엄청나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점수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필기는 100점 만점이고요. 면접은 25점 만점이에요. 25점 만점. 그래서 요거로 50%씩 반영합니다. 50%씩. 그러면 필기 4점이 면접 1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1점이 앞서면 필기에서 4점 앞서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론상으로. 맞잖아요. 100점을 50점 만들어야 되니까 나누기 2하고 25점을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1점이 4점이에요. 이거는 이론상으로. 제가 왜 이론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학원이나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데는 면접 1점이 필기 4점이니까 1점에 4점이니까 10점 차이 나면 몇 점만 앞서면 된다고 생각하죠? 3점 앞서면 면접에서 3점이 앞서면 필기에서 12점 앞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점만 앞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론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어떻게 매기냐면 면접을 이렇게 매깁니다. 면접 25점을 점수를 주기는 해요. 점수를 주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401명을 면접을 해야 됩니다. 요번에 육군 행정이 합격자가 401명이에요. 401명을 면접을 주는데 누가 점수를 주죠? 면접관이 점수를 주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주는 걸까요? 주관적으로 주는 걸까요? 주관적으로 주는 거죠. 면접관이 성향이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실이 A, B, C 3개 실이 있거든요. 육군 시험장 가시면 내가 A로 들어갈지 B로 들어갈지 C로 들어갈지 몰라요. 제일 형평성이 좋은 거는 한 팀이, 그러니까 한 개 팀이 401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면접을 해서 점수 주면은 형평성에 맞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401명 30분씩 보거든요. 배정 시간이. 그럼 401명을 보려면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팀만 한다면. 하루에 6시간씩 해야 된다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루에 12명씩밖에 못 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 3개를 만들고 면접관들이 다 달라요. 들어가서 면접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면접관이 성향하고 이 면접관이 성향이 달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막 이렇게 성격이 좋아서 모든 점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까칠한 A형 같아가지고 점수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로 들어간 사람이 점수를 많이 맞으니까 여기는 합격생이 많이 나오고 여기로 들어간 사람은 합격생이 적게 나오겠네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평가 주체가 달라버리잖아요. 평가 주체가 다르면 점수 주면 안 되죠.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이론적으로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수, 우, 미, 양, 가로에서 5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5그룹으로. 5그룹으로 묶는데 수를 맞은 그룹 이쪽이 예를 들어서 뭐 15%, 우를 예를 들어 20%, 미를 예를 들어 50%. 그 양하고 가하고 이제 나머지 퍼센트를 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인데 미가 5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퍼센트는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알려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걸 알려주게 되면 이제 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알아낸 사실은 등급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등급으로. 그럼 수를 맞았을 때는 25점이고요. 우를 맞았을 때는 20점이거든요.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할 때는. 그럼 몇 점이에요? 5점 차이죠. 5점 차이. 그럼 필기는 몇 점 차이예요, 그러면? 20점 차이, 20점 차이. 그러니까 필기에서 뭐 10점, 12점 이게 뒤지는 거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면접에서 미를 기준으로 해서 수등급과 우등급으로 들어가면 등급 차이가 5점씩 차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필기 20점 차이예요.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면접에서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요? 수, 우 그룹에 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필기가 컷이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미등급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미등급은 15점을 다 줄 건데 그럼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점수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A실의 수우가 35%. 그러니까 35%는 무조건 수우를 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합격. 50%를 묶어요. 점수는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미 내에서 점수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운명이 맡기는 거죠. 아, 우리 면접관이 점수를 잘 주는 사람이 있고 못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운명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한창 면접 보는 사람들이 논란이 뜨거운 게 뭐냐면 내가 뭐 오전 1조에 A실이냐 B실이냐 C실이냐에 따라서 뭐 성적 순으로 배치를 했느니 막 이러는데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A실로 갈지 C실로 갈지 모르잖아요. 뭐 성적 순인지 아까 안지사에 그 인터넷으로 자기소개서 올리는 그 시간 기준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은 아무리 물어봐도 정답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면접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국방부 측에 정식 의뢰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느냐 그건 이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필기 점수가 50%가 반영이 된다고 해서 뭐 내가 컷인데 합격을 어려우냐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우선 없습니다. 최대한 면접에서 수 그룹으로 들어가고 필기는 어쨌든 합격하시는 게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 22년 됐거든요. 22년 동안 22년 중에 9년은 제가 대학교에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에서 9년 동안 교수로 재직에 있으면서 안식년을 맞이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학원으로 온 거예요. 학원에서 벌써 횟수로 13년, 만 12년째 제가 지금 학원에서 계속 이 군 관련된 학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뭐냐면 부사관 학생들보다는 장교 학생들이, 장교 학생보다는 준사관 학생들이, 준사관 학생보다는 군무원 학생분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더라라는 결론이에요. 공부를 굳이 해보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공부하든지 간에 해밍하우스의 망각의 곡선 이론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끊어주는 게 중요한데 복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보시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들어요. 아니면 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쭉 올라가죠. 올라간 시점부터 해서 정확히 10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점점점 떨어지는 요 궤도를 보입니다. 10분이 지나면. 그리고 1일이 지나면 또 떨어지고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기억력이 소멸이 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10분, 1일, 일주일 단위에 뭐 하면 돼, 이때? 복습하면 돼, 복습. 그러니까 복습 이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습도 여러분들 시간 정의로 하시는 게 중요한데, 쉬는 시간 10분, 그러니까 1시간 수업 들었으면은 나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수업 듣자마자 10분 만에 복습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쉬는 시간에 앉아서 복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합격했어요.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 50%가 좀 넘거든요, 합격생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50%가 넘는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쉬는 시간 10분, 요거. 그러니까 이때 또 치고 올라가죠, 복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복습하는 거예요, 다음날. 하루 쉬고, 알겠죠? 다음날, 이때 또 복습해주고, 그리고 일주일 또 잡고, 모든 공부에는 콤마가 있어야 돼요. 저도 공부를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보다 아마 공부를 더, 나이도 있으니까 더 좀 했을 텐데, 제가 수험 공부는 해보지 않았지만, 학문 공부는 해봤지만 수험 공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10분, 1일, 일주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고요. 이 시간에 맞춰서 복습을 하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곡선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10분, 1일, 일주일, 한 달이라는 시간 정해놓고 무조건 콤마를 찍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론은 3회독, 복습은 4회독 하시는 게 좋고, 요 부분으로 잘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로 1시간 조금 넘게 두서없이 말씀 좀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밑에다가 궁금한 사항 혹시 안 적으셨으면 지금 적으시고요. 적으셨다면 제가 그거를 가져다가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걷어주실까요? 적으신 분은 걷어주시고요. 네. 혹시 여기 입장하실 때 QR코드 안 찍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QR코드 한번 꼭 찍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요거 혹시 못 쓰신 분? 못 쓰신 분? 쓰셨나요? 네. 펜들에? 네. 펜. 이걸로 하시죠. 궁금한 사항은 그냥 편하게 써주세요. 제가 잘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써주시고, 네, 다 쓰신 분들은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네, 천천히 쓰시고요. 네. 펜들에? 펜. 아, 있으세요? 네네. 네. 천천히 쓰십시오. 천천히 쓰시고, 네. 네. 여러분 쓰시면서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아마 내년에는 끝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치료제가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또 3상 실험까지 들어가고 3상 다음에는 4상이거든요. 임상 실험할 때 이게 4상까지 갔다라는 건 거의 이제 개발이 된 상태인데, 러시아에서는 4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신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현재 독일에서 현재 4상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다음 달에. 그러면은 거의 이제 나온다고 봤을 때 일정 시간 지나면은 우리 이제 보급이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라는 거는 타이밍인데요. 지금 여러분 군무원 선택하신 거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많이 뽑은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년이 16년째인데 항상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0명대 뽑았단 말이에요. 1000명대. 이제 5000명대예요. 엄청나게 뽑으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알겠죠? 그런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겠고, 자, 질의응답을 하고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쓰세요. 자, 전직열 중에 과목 중에 계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산 문제가 있는 거는 우선은 2과목 정도로 압축이 돼요. 경제학 부분에 대해서는 개론도 나오지만, 경제학 개론이에요. 하지만 경제학 부분에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경영학에서는 두 문제가 계산 문제로 보통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한두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문제 정도가 경영학에서는 나오고요. 국어행정법처럼 수험서에 시험 문제 나온 이게 뭐죠? 국어행정법처럼 수험서에 시험 문제 나오는 과목?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국어행정법처럼 수험서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과목? 이게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신 분. 권우영 씨? 권우영 씨? 네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죠?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수험서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과목? 아, 네네네네. 네. 그럼 이해하시는군요. 자, 이번에 정보직 시험 과목 중에 국어 이외에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있고 정보사회론이나 정사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국가정보학하고 정사론 중에 국가정보학은 우리 시장점이 1등인 민진규 교수님이 우리 학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 교재에서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한 60에서 70%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정사론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책이 기본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조윤희 선생님이 쓰신 한 권밖에 없는데 여기서 10%도 안 났어요. 폭망했어요. 폭망.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폭망했어요. 그래서 올해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났는데 여기 기본서보다는 논문에서 좀 많이 났어요. 논문. 그래서 시사에 대한 논문 이런 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정보직 준비하는 분들은. 근데 이 정보직을 제외한 다른 거는 거의 기본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직이 올해 조금 그래서 이슈화가 많이 됐죠. 이 부분이.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내년 커트라인은 올라간다는 말이 들었는데 내년 커트라인이 올라간다고. 커트라인은 올해랑 비슷할 수준이 있고 네. 올해랑 비슷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고 뽑는 인원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랑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방부 합격 시 지방으로도 가는지 갑니다. 네. 국방부가 무조건 용산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국방부가 국집부대로서 어느 건물이 군인 건물인지 모르는 애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여기 건물인데 좀 약간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그 출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검정색 차들만 다니고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국방부 건물인데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 지방 갈 수도 있어요. 학원 수업 들으면 기출 보건 문제 제공합니까? 그거는 이제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제공을 합니다. 네, 과목마다 전부 제공을 하죠. 자, 직장인을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자, 하루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 물론 중요하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요번에 이제 필기 합격생이 4,0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각양각색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겠죠. 저희 학원에서 등록해서 면접하시는 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미 육군은 거의 시험을 다 보셨고 지난 월요일부터 육군 제외한 해군 공군 국방부가 면접 시작이 돼서 보고 있는데 10월 6일까지 봐요, 면접을. 근데 이 200명 분들이 우리 기존에 이제 필기 합격생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특이한 점은 우리 내부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직장인이 아닌데 외부에서 면접 접수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또 직장인이세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네, 그래서 직장인인데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군인분들이 많아요. 현역 군인분들이. 그래서 정보직 준비하는 분들은 현역 군인들이 같이 수업을 여기서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하루 평균 5시간 공부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군수 7급 개별 상담은 이따 끝나고 오시면 제가 해드릴 거고 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오시면. 그래서 군수 7급은 제가 상담 개별적으로 원하시니까 해드릴 거고 그리고 군수랑 군사정보랑 어떤 직렬을 선택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우선 정세범 씨 누구시죠? 세범 씨. 그러면 군수랑 군사정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명분을 줄 때 군사에 관련된 쪽으로 일을 하셨거나 그 계통에 계시면 군사정보가 맞고요. 또 그 성향이 맞으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 쪽을 좀 추천을 드리죠. 네. 끝나고 한번 개별 상담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군 출신이거나 하면 군사정보도 괜찮습니다. 예, 육해공군 중 어느로 선택해야 되고 이건 나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원서 접수 다 해놓고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수험표를 뽑고 세 군데는 안 가고 한 군데 가시면 되고
한능검 기본으로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한능검이 올해 바뀌었어요. 1, 2, 3, 4, 5, 6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시죠? 80점, 70점, 6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화로 봐야 되느냐, 기본으로 봐야 되느냐. 기본으로 보면은 80점을 맞아야 4급이기 때문에 80점을 넘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심화로 보게 된다면 3급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문제가 좀 어렵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전 무조건 이거 추천드리죠. 무조건. 이유는 9급만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데 80점을 맞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에서 반만 아는 게 있어도 무조건 60 넘습니다. 시험 문제 반만 아는 게 있어도 사지선다니까요. 60점 맞는 게 훨씬 쉬워요.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사거든요. 어차피 한국사예요. 우리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한 데서 안 나와요. 이미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집에서. 이게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7급 보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현역 공무원분들이 시험 많이 보러 옵니다. 현역 공무원분들이 시험 많이 보러 와요. 실제로. 왜요? 9급으로 들어가셨는데 7급 가시려고. 또는 9급으로 들어갔는데 3년, 4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6급 볼 수 있어요. 6급. 경채로. 많이 오세요. 실제로. 그러면 이때 뭐 필요해요? 이거 3급 이상 필요하거든요. 이거 하셔야죠. 당연히.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리고 평일 5시간 알바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5시간 알바하시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원은 6개월만 했었어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알바를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나중에 어떻게 준비하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보다도 나중에 한 겨울 정도 됐을 때. 군수랑 군사정보도 어떤 직렬에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오케이, 이따가 오시면 제가 해드릴 거고. 가산 자격증 군수준위 행정은 필요한가요? 이강현 씨인가요? 질문하셨는데 군수 행정은 가산 자격증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군수 행정은 가산되는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졌거든요. 컴퓨터 자격증, 컴활 자격증 따면 가산됐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자, 군무원의 인사권이나 근무 평점을 군무원이 담당하는가, 군인이 담당하는가라고 하시는데, 자, 진급이라고 있는데요. 진급 심사를 해요. 군대에서는. 이 사람을 급수로 올릴 건데 심사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에서 유일하게 시험 봐서 진급하는데 어디 있을까요? 경찰. 경찰은 시험 봐야 진급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관들이 고시하고 나서 공부한다니까요. 그리고 수사직 공무원, 검찰 수사직 공무원도 6급 볼 때 시험 봐요. 그분들도 시험 봐요. 시험.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대는 심사예요. 이거는 개인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TF팀을 꾸려요. 그 심사 시즌에. 그래서 여러 명이 A가 하신 업적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음주운전이나 폭행,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기간 안에 진급을 하죠. 몇 급까지는요? 6급까지는. 9급으로 들어가면 6급까지, 7급으로 5급까지는 진급을 하고 그 이상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면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군무원 면접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아주 쉬워요. 군무원 인사규칙이 올 7월 16일 바뀌었는데 면접이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5개 항목을 5개의 등급으로 평가를 해요. 25점 평가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5일부터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9월 5, 6, 7 목요일까지 면접까지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 면접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면접 보고 오시면 저한테 이제 기출문제 이런 거 다 주시거든요. 문자로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내년 준비하실 분들도 넘겨드리는데 금요일 날은 바쁜 것 같아요. 특히 차량직 인원이 이번에 많이 뽑았거든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3개밖에 안 하는 팀도 있고 5분 안쪽으로 다 끝났어요. 그 날은 금요일 날은 특이하게.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질문 3개밖에 안 받아요. 뭐 받냐면 우선 지원 동기 무조건 물어보죠. 자기소개도 안 해요. 지원 동기 물어보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는 게 격오지 근무가 가능하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물론 5급을 면접을 본다. 5급은 시사 문제가 나와요. 5급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5급은. 미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미 대선이 북한과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 사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군 위탁 편입 관련 가산 자격증 요건 이제 개별 상담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답변이 되신 거 없고 또 주세요. 답변 이어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주셨나요? 네. 네. 양희정 씨? 양희정 씨는 경찰 준비하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실강과 인강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 별로 없습니다. 다른 점 별로 없고, 실강을 찍어서 바로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인강으로 올라가는 구조고요. 개인적인 추천이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저희는 같이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학원에서. 학원을 등록하시면 인강 69만 원짜리는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고 인강도 모의고사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각 군별 순환근무 방식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권주용 씨. 권주용 씨 좀 공부하신 분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순환근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순환근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두려움이 있으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강원도에 근무하게 되면 근데 그만둘 수도 없고 가정을 이동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순환근무가 형식적으로 5년 순환근무제예요. 5년 군무원은. 그러니까 5년마다 보직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디를 바꾸느냐?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바꾸는 거지 내 근무한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7사단 부평 나왔는데 4단 밑에 뭐가 있죠? 4단 밑에 뭐 있어요? 4단 밑에요. 그러니까 4단 내에 뭐가 있어요?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연대 밑에 뭐 있어요? 대대. 대대 밑에 뭐 있죠? 중대. 중대 밑에 뭐 있어요? 소대. 소대 밑에 뭐 있어요? 분대. 분대. 군대 저만 갔다 왔나요? 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17사단장이 있으면 이 사단장이 관여하는 게 이렇게 피라미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군무원은 중대, 소대, 분대에는 TO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TO 자체가. 이런 데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요? 대대는 행정 쪽으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군수는 없어요. 정보도 없고. 아시겠죠? 대부분이 어디예요? 사단 대부분 근무고 일부 연대 근무거든요. 그러면 1연대도 있고 2연대도 있고 사단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이 바뀌는 거지 갑자기 지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년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대학교에서 5년 근무하고 6급 달고 사단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구조예요. 육군 7급 행정이요.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직렬 정하는 방법인데 이과였는데 행정군 하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과이셔도. 이과 정영주 씨는 혹시 무슨 과? 화학과이세요? 화학과. 아, 네네. 화학 관련된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없어서 이 행정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다 몰라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모르는 거 처음부터 베이스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일 때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올해는 2차 추가. 자, 사회복무 요원이라는 거는 군 해결이잖아요. 군 해결. 어디 계시죠? 그 김태용 씨. 네. 군 해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는 가능합니다. 대신 2년까지만. 아시겠죠? 2년까지만. 그리고 병사가 2년이 안 되니까 가능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2차 추가 채용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저희가 아마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 있을 거다. 왜냐면 육군에서 저희에게 알려줬거든요. 내년에도 2차 있으니까 내년에도 12월에 시험이 있을 거다. 작년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렸어요. 그 내용을. 근데 이제 이 전염병이 돌면서 올해 다 취소됐어요. 다. 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경영학과 행정학 중에 어떤 과목이 공부하기 수월할까 하는데 범위는 행정학이 많고요. 범위는 행정학이 많아요. 공부할 범위는.
근데 경영학은 계산하는 재무 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재무 회계 파트가 좀 괜찮다. 범위가 좀 작다. 그러면 경영학이 좀 낮고요. 공부하기가. 그리고 행정학은 범위가 좀 넓다. 외울 게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소리는. 근데 어차피 40%가 겹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정과 군수 중에 선택이 고민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예. 근데 9급 하실 거면요. 군수 하시고요. 7급 하실 거면 행정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군수하는데 굳이 7급 할 필요 없거든요. 일이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 군무원 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은 9급하고 7급하고 근무지가 많이 다르고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행정은 7급을 추천드립니다. 급수에 따라 좀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거 고민하시는 분은. 그리고 7급과 9급 과목 수 외에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똑같지 않아요. 7급 문제랑 9급 문제랑 문제가 달라요. 문제 달라요. 7급 문제가 난이도가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게 이제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복불복이에요. 그거는. 어디가 어렵고 쉽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난이도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난이도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군에서 출제를 잘한다면 이번처럼 네 문제나 오를 내겠습니까? 안 내죠. 문제를 그냥 다르게만 내는 거예요. 다르게만. 네. 다르게만. 요번에도 행정법 7급이 9급보다 더 쉬웠어요. 9급이 더 어려웠어요. 요번에.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니까요. 이거 읽는다 끝나다면 읽으면서 요번에. 그래서 문제 난이도 차이는 있는데 7급이 어렵진 않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고요. 국어 중에 한문이 문제인데 한문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한자, 한문의 비중과 한문을 포기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벌써 포기하기엔 좀 이르실 것 같아요. 벌써 포기하시기는. 네, 한문이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 좀 넘어가 한 5개. 한문은 오히려 맞을 수 있는 과목이실 것 같아요. 한문에 좀 문제이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포기하시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주신 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또 궁금하신 사항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추가로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3분만 더 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내려갔다고요? 네네. 네. 자, 보시면 올해 점수가 내려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첫 번째 부분은 문제가 어려워서 내려간 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평소보다도. 근데 문제가 어려워도 대부분 점수가 이렇게 막 10점 이상 내려가는 건 없거든요. 올해 혼란스러웠잖아요. 코로나 영향이 전 1차적으로 있다 보고요. 코로나 영향이 우선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많이 뽑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뽑은 거예요, 인원을.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합격 컷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3배수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1.5배수 뽑았어요. 그러면은 0.2배수만 더 뽑은 거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동점자들은 대거 합격 다 시켰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막 2배 뽑은 거예요. 막 1.8배, 1.7배, 막 2배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3배하고 1.5배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점수가 내려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렇게 막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다 그래요. 네.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부분. 네. 똑같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셔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대신 이제 저희랑 소통하는 게 조금 적다라는 것 뿐이고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또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다 정리가 되셨나요?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셨는지요? 네. 그거는 직렬마다 다릅니다. 직렬마다 다른데 행정 쪽은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 직군을 하시는 분들은 직군 안에 직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직군 안에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행정입니다. 정보도. 그래서 그 행정 직군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또 있으실까요? 추가로? 네. 똑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 포렌식이 나왔다. 9급에서. 정보 문제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럼 디지털 포렌식이 나왔다. 그러면 7급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나와요. 이론은 거의 똑같아요. 이론은. 문제가 다를 거예요. 문제가. 예.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내고 막 모르는 용어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달리 내서 따로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셨으면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개별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실 학원에서 제가 이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안내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하길 희망하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